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 교육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인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20년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20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온라인과 모바일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는 건축물의 이제 안전 분야 쪽에서도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분야 위주로 또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교육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2025년 올해는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구조와 마감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 대장 및 이제 기본 정보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점검표로 보는 피난과 방제 요소,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구조와 그 다음으로는 마감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첫 번째입니다.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 대장 안에서 열람하고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구조, 인허가 시기라든가 내진 설계, 시설물을 또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자,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아무래도 열람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서는 세움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움터라고 해가지고 www.eais.go.kr,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24죠. www.gov.kr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을 기본으로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둘 다 좀 로그인이라든가 뭐 간단한 간편 로그인 있죠. 간편 인증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그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앱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만든 앱으로서 이 앱을 활용을 하시면은 별도로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뭐 주소지 검색만으로 뭐 지적 정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정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기본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건물 아이디, 고유번호, 명칭, 호수, 가구수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19자리 이제 번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이 행정구역 코드 10자리와 뭐 일반 건축물인지 뭐 집합건축물인지에 대한 구분 한 자리, 그 다음에 대표 직번 8자리 해가지고 19자리로서 건물 아이디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라든가 뭐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용적률, 주, 구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왼쪽에는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지 면적이라고 있죠. 대지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대지, 땅에는 이제 주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28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지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이제 대지라고 합니다. 그 외에 대지로서는 뭐 전이라든가 흔히들 이제 밭이라고 하잖아요. 밭은 뭐 대지
그 구분으로 전이라고 하고요. 노는 이제 그 답이라고 하죠. 임야는 임, 도로는 도, 학교 용지 같은 경우에는 학이라고 하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있고, 대지 면적이 손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대지의 전체 면적이 한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건물을 한 50제곱미터만 지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건축 면적 자체는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지만은 대지 위에 건축 면적 자체는 이제 50제곱미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이제 50 되는 거죠. 대지 면적 100에 건축 면적 50 해서 100분의 50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건폐율은 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1층도 50제곱미터, 1층 바닥의 면적도 50제곱미터, 2층 바닥의 면적도 50제곱미터, 3층 바닥의 면적도 5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각 바닥 면적 1층, 2층, 3층 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면적은 1층, 2층, 3층의 면적을 다 합해서 15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 100분의 연면적 150 곱하기 100 해서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 중에서도 주요한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 그 바닥 구조가 있고 벽 구조가 있고 천정 구조가 있고 지붕 구조가 있는데 주 구조체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철골 구조인지 뭐 조적 구조인지 목 구조인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주 힘을 받아주는 벽체가 어떠한 재료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철골조, 조적조, 목 구조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흔히들 이제 RC조라고 하죠. 철근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렇게 흔히들 볼 수 있는 구조체의 대부분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골조는 이제 철강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서 흔히들 뭐 H빔 같은 H빔이나 뭐 주 철판 같은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구조죠. 주로 이제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뭐 백화점에 예를 들면은 주차장 건물 같은 경우 순수하게 이제 철골조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과 철골조의 장점을 합쳐놓은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적 구조, 목 구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체에 대해서 주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 중에서도 이제 인허가 시기 및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념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주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이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시 여겨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허가일이라고 있습니다. 허가일은 도면이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 얘기하는 거죠. 설계 도면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뭐 건축 도면, 구조 도면, 그다음에 뭐 시방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설계 도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면을 구비해서 도면대로 건설하겠다고 관할구청 허가권자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한 날을 허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기준들이 있어요. 뭐 건축법, 뭐 주택법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기준들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이제 그 각종 기준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매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단열재를 볼까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또 너무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건물에다가 단열재라는 거를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열재를 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단열재의 두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 기준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 들어가는 단열재 두께는 65mm였어요. 6.5cm죠. 두께 6.5cm. 그게 그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15년도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의한 단열재 두께가 120mm였고요. 그리고 25년 현재는 그 두께가 220mm입니다. 22cm, 두께가 22cm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허가일이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최근에 설계 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허가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기준들은 갈수록 강화가 되는 거지 완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허가일은 말 그대로 현재와 가까이 있을수록 각종 최신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공일은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서 도면도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한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해서 허가권자가 이제 그 건물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승인을 해준 날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뭐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에 잘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임시 사용 승인일을 내주기도 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진 설계인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제 튼튼하게 짓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결국에는 이제 좌우든 뭐 앞뒤든 한쪽 면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이 내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집안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집안이 흔들리면은 건물도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흔들리는 정도에 대해서 좀 건물을 단단하게 짓자라고 하는 게 이제 내진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주로 이제 내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철근이 들어가죠. 철근이 내진 구조가 아닌 것보다 훨씬 더 철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는 이러한 지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내진 구조뿐만 아니라 뭐 면진 구조, 뭐 재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뭐 면진 구조는 주로 이제 큰 아주 대규모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사용하는 건데요. 면진은 예를 들어서 집안과 건물을 분리를 하는 거죠. 지진이 나게 되면은 집안 땅이 이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이거를 특수한 장치, 뭐 면진 장치라고 해가지고 건물 면진 장치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집안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흔들림이 건물로 전달되지 않게 집안과 건물을 분리해 주는 거를 이제 면진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참고적으로 재진 구조라는 게 있는데 재진 구조는 마찬가지죠.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건물이 있고 그 흔들림이 건물의 뭐 기초라든가 기둥, 보, 슬래브, 천정 구조, 지붕 구조 이렇게 다 각 뼈대에 이제 그 흔들림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전해지는 흔들림은 결국은 충격이잖아요. 이러한 충격을 댐퍼라고 하는 이제 재진 장치를 사용을 해서 건물 내에서 이 충격을 좀 흡수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구조를 재진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진 설계 기준이 1988년이죠. 88 올림픽 하잖아요. 이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이제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88 올림픽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뭐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그 선진국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이러한 기준이라든가 뭐 인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8년에 내진 설계 기준이 처음 적용됐고요. 처음 생겼을 때는 6층 이상이거나 이 건물의 전체 면적, 아까 연면적 배웠죠? 연면적의 합계가 총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년 이후로 강화돼 가지고 마찬가지로 기준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거든요. 지금 현재죠. 18년 이후로는 지금으로서는 2층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니까 2층 이상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내진 구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건축물 대장 및 기본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물에 관한 분류인데요. 자,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터널이라든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터널, 교량, 학교, 그 다음에 댐, 항만, 뭐 옹벽 이런 전체적인 이제 구조물들을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시설물이라고 하고 그 시설물의 구분은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제일 큰 거는 1종 시설물, 그 다음 규모는 2종 시설물, 또 그것보다 작은 규모는 3종 시설물, 그리고 소규모 취약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1, 2, 3종 시설물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구분이 되는 거는 1종과 2종과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많이 크잖아요. 많이가 크고 그냥 얘기하면 좀 구분이 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1종 시설물은 예를 들면은 뭐 63빌딩이라든가 뭐 서울역사 같이 규모가 큰 시설물들을 이야기하고요. 2종 시설물은 각종 뭐 지하철 역사 정도 되는 거고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복지관 중에서도 좀 큰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3종 시설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종, 2종,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 그 안전 점검과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그 정밀 점검, 정밀 진단 등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소규모 취약시설은 아주 작은 시설들이거든요. 작은 시설들이고 하기에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약자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취약시설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무상으로 1년에 한 3,000개 시설 정도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건축물 대장 및 뭐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이 매년 이제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절기 안전점검이라든가 뭐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피난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피난과 건축물에 대한 연관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 피난 계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피난 계단과 연관이 되는 방화 설비, 배연 설비, 재연 설비, 그 다음에 뭐 단열재, 내화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표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화면에 꽉 채워도 그냥 부족할 정도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인데요.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를 이제 한 장에 다 못 넣었습니다. 다 못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을 다 이제 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면은 전부 다 한 70개 정도 항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항목 4개, 뭐 책임보험,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하절기 재난, 시설물 안전, 감염병 등등등 해서 총 이제 70개 항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항목이 제일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소방안전이에요. 소방안전인데 소방안전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화재가 만약에 진짜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이용자분들을 이제 피난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피난에 대해서 피난 구조와 피난 계단 그거와 연관된 재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표에 따른 이제 소방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소방 안전관리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볼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먼저 이제 피난 계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 설비, 배연 설비, 재연 설비, 방염, 단열, 내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소방에 대한 체크리스트만 해도 24가지인데
이거 이 24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자분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알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피난에 관한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 되게 러프하게 좀 많이 알기보다는 최대한 분야를 시야를 좀 좁게 가지고 피난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피난 계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피난 계단 종류 및 이제 점검입니다. 먼저 이제 계단하면은 뭐 다 똑같은 계단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계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계단에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크게는 뭐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직통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 층에서 이제 피난층, 주로 이제 지상 1층이 이제 피난층이 되겠죠. 지상 1층까지 중간에 어디 빠지는 데 없이 수직으로 통하는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계단들은 직통 계단이죠. 직통 계단이고, 그리고 이 피난 계단, 그 옆에 있는 피난 계단을 보면은 당연히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경유 없이 수직으로 통하는데 피난 계단은 그 구조가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재료,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예비 전원 장치에 의해서 이제 조명, 우리 비상구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조명 설비에 불에 들어오거나, 그리고 유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망임 유리로 되어 있다라든가, 그리고 방화문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나게 되면은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 방화문도 이제 60분 방화 구조 이상이 되어 있다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제 추가된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조금 커야 돼요. 지상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 건축물에는 전부 다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또 더 큰 규모에 설치하는 계단이 특별 피난 계단이에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난 계단 플러스 별도의 부속실이 있는 겁니다. 부속실. 별도의 오른쪽 아래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부속실이 있어가지고, 이 부속실에서는 화재가 나게 되면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급기 덕트가 있어요. 바람을 좀 불어 넣어 준 거죠. 계단 안으로 바람을 좀 불어 넣어 줘 가지고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 화재가 계단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러한 특별 피난 계단이고, 당연히 그 규모는 규모가 클 때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지상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 3층 이하, 이러한 규모일 때 설치되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계단의 이제 상태인데요. 계단은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양호하냐, 미흡하냐, 불량하냐, 이렇게 주로 크게 뭐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 안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적치물이 없어야 되죠. 적치물이 뭐 물건을 쌓아둔다라든가, 창고처럼 뭐 의자라든가 뭐 임시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쌓아두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계단 자체도 화재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피난할 수가 없죠. 화재가 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는 언제든지 정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단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고, 미끄러운 계단 바닥판을 얘기하는 거죠. 바닥판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튼튼해야 되고,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항상 적치물 없이, 그리고 단단한 구조고, 사람들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이 방화 설비, 그 중에서도 방화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닫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나게 되면은 화재가 난 거를 감지를 하고 열 감지기라든가 연기 감지기에서 화재가 난 거를 감지를 하고 저절로 닫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는 게 이제 방화문인데요. 이 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분에 따라서 그 성능에 따라서 3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뭐 철판 두께에 따라서 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철판 두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방화문이 화재가 나게 되면은 방화문에 계속 열이 가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화 문짝이죠. 문짝 틀 자체가 휘어지거나 뭐 틈새가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벌어진 틈새로 화재나 연기가 계단으로 침입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견딜 수 있는 구조, 화재나 연기나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냐, 60분이냐, 아니면 60분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3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지금까지 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이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에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방화문에는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라는 게 있어야 되죠. 항상 문을 닫힐 수 있도록 문을 당겨주는 거죠. 문짝을 당겨주는 거죠. 문틀에 고정 장치가 있고 문짝에 그 닫힘 장치가 있어가지고 항상 닫힘 상태로 문짝을 당겨주는 이러한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에도 상태가 이상이 없어야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짝이나 문틀에 이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벌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배연 설비죠. 배연 설비라고 하는 거는 왼쪽 이제 아래 있는 것처럼 화재 시 피난 대책으로 설치하고 화재 때 화재가 나게 됐으면은 연기를 신속하게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기 위한 창을 배연 설비다. 배연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은 이제 배연창이죠. 배연창 같은 경우에는 천장 제일 상단으로부터 0.9m 이내에 그 배연창 상단이 갈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림처럼 천정으로부터는 0.9m 이내, 바닥으로부터는 뭐 2.1m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최대한 위쪽으로 조금 그 배연창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창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왼쪽의 사진처럼 우리 복도에 보면은 이런 배연창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도 수동 버튼이 있을 겁니다. 수동 버튼이 있어서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은 감지를 해서 이거를 배연창이 열고 닫고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좀 열어야 되겠죠. 열어가지고 연기가 좀 빠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가 배연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연 설비랑은 조금 이제 비슷한데 다른 용어가 있어요. 다른 용어가 재연 설비라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번째로서 이제 재연 설비입니다. 재연 설비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실내에 거실이라고 하는 실에 화재가 발생했죠. 화재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계단으로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념을 나타내는 건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단이 있는 쪽, 계단으로 아니면은 계단에 속한 연결된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에는 부속실이 되겠죠. 부속실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복도라든가 부속실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주면은 계단 내에 부속실 내에 압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압력이 올라가면서 거실에서 발생한 이러한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단으로 유입되는 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연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매연이나 유독가스를 이제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피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설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리고 별도로 재연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화재 시 연기라든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부분들을 이제 재연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재연구역은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는 이제 5번째로 방염입니다. 자, 방염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제 관리자, 특히 이제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낯설은 단어는 아닐 거예요. 낯설은 단어는 아닐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염 성능 검사 방염 합격 표지가 붙은 이러한 마감 재료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이란 말에 되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텐데, 방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소하기 쉬운 재질의 발화 및 화염 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요, 우리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러한 방염 처리된 부분들을 재료를 좀 써야 되는 거고요. 특히 커튼이라든가 카펫, 목재, 벽지 이런 부분들에 다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염 처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제일 내부 마감재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벽지잖아요. 벽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벽지 위에다가 이제 방염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인산 암모늄이라든가 붕산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 방염 처리를 하는 거죠. 벽지에다가 방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방염 성능 검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염 성능 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 표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방염해가지고 합격 표지를 볼 수가 있겠죠. 방염해가지고 K 표시해가지고 카페트라든가 비닐 벽지, 커튼 등 섬유류, 그 다음에 내세탁성, 비내세탁성, 합판, 목재, 합성 수치판, 목재 블라인드 등 이렇게 합격 표지에 대한 이제 성능 검사 표지된 거를 여러분들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한 제품들은 이렇게 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점검표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서도 이제 6번째로서 내단열과 외단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내단열과 외단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단열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단열재죠. 열을 차단해주는 이러한 단열재를 실내에 벽체든 천정이든 바닥이든 실내에다가 이제 시공을 하는 거를 내단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단열은 마찬가지로 벽체나 천정이나 바닥이 있으면은 일교차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 자체를 실외에 접하도록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외단열이라고 하죠. 흔히들 외단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벽체에 있고 단열재를 바깥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거기다가 단열 품칠을 하는 흔히들 드라이비트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비트라고 하듯이 일반적으로 외단열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내단열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내부에다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열재를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석고보드 시공을 하고 벽지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단열재를 내부에 붙이느냐 외부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단열, 외단열 구분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외단열은 단열 효과는 좀 높습니다. 결로 방지 효과도 높죠. 당연히 바깥에다가 설치하니까 효과는 높은데 다만 우리나라는 여름의 온도가 거의 요즘에 보면은 25년도 요즘 보면은 38도, 39도 이러잖아요. 겨울에는 영하 10도, 15도, 20도까지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일교차가 50도 이상 나는 겁니다. 50도 정도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지만은 건물도 버티기 힘들어요. 건물도 버티기가 힘들어서 단열재를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게 단열 효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단열 효과는 좋은데 다만 단열재가 외기랑 접해 있으니까 습기라든가 단열재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단열재의 효과가 아주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내단열과 외단열의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거는 외단열인 경우에 조금 더 화재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실내에서만 화재가 발생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재가 바깥으로 창 외창이나 바깥쪽으로 화재가 번지게 되는데 그때 외단열인 경우에는 외벽을 타고 쉽게 벽체에서 상부층 쪽으로 화재가 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단열과 내단열의 이런 장점과 단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재료는 또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재료나 난연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뭐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뭐 난연 재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불연 재료는 말 그대로 불에 뭐 잘 타지 않는, 불에 거의 타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재료다. 왜냐하면 불에 완전히 뭐 타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자재 보시면 여러분들 자재를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콘크리트라든가 석재, 벽돌, 뭐 시멘트판, 뭐 알루미늄, 그라스울 뭐 이런 식으로 불에 거의 타지 않는 재료를 불연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준불연 재료로서 뭐 석고보드, 뭐 시멘트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거는 난연 재료죠. 난연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뭐 난연 합판이라든가 난연 플라스틱판 이렇게 된 거죠. 합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불에 잘 타죠. 불에 잘 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난연 글자가 붙기 위해서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화학 처리가 또 돼야 되겠죠. 이렇게 화학 처리가 된 제품들을 난연 재료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연 재료, 제일 잘 타지 않는 거는 불연 재료, 그 다음 준불연 재료, 그 다음에는 난연 재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로서 내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화 구조는요, 당연히 이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건축법 시행령이 있는 것처럼 3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그리고 노후자 시설 중에 뭐 아동이라든가 뭐 노인복지시설 등 연면적 이제 4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화 구조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내화 구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은 내화 구조다. 그리고 철골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화 뿜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체는 철골 콘크리트든 뭐 철골 구조든 내화 구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가 잘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역이라는 걸 또 구분을 하죠. 방화구역이라는 거를 10층 이하의 층이냐 1층 이상의 층이냐에 따라서 방화구역이라는 거를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내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조체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두께가 10cm 이상, 철근 콘크리트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0cm보다는 큽니다. 10cm보다는 좀 두껍고 못해도 15cm 이상, 뭐 기본적으로 18cm 정도는 되거든요.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화 구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벽돌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름 25cm 이상, 그리고 보냐, 지붕의 애냐에 따라서 내화 구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화재 시 피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피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상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제 또 건축 구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건축 구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적 구조, 목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 형식과 더불어서 마감재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예시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조적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서 조적 구조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이 어떠한 구조체냐라고 구분하라는 거는 주로 이제 벽이죠. 뭐 천정이 있고 벽이 있고 바닥 기초가 있는데 주된 힘을 받아주는 게 이제 벽이기 때문에 벽 자체가 벽돌, 타일, 석재 같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주로 이제 모르타르로 이제 접착제로 부착시켜 쌓아 만든 이런 구조가 조적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적 구조로 쓰이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주로 이제 벽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힘을 받지 않는 칸막이 용도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 벽돌 자체가 조적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사례는 그렇게 뭐 흔하진 않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목구조입니다. 목구조인데요. 목구조는 우리 전통 목구조처럼 주된 힘을 받아주는 게 주로 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점으로서는 뭐 재료 비용이 낮고 경제적이고 다만 화재, 내화성이죠. 화재에 되게 취약합니다. 화재에 취약해서 왜냐면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화재 시 최고 온도로 올라가는데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근데 목구조 같은 경우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은 이미 그 화재 시 온도가 최고 온도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화재에 좀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목구조는 주로 이제 목재 자체는 마감재 용도로 좀 많이 쓰이지만은 최근에 뭐 1층짜리라든가 2층짜리도 가능하죠. 저층 단독주택이라든가 작은 건물들의 이러한 규모에는 목구조도 우리나라에서 좀 쓰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뭐 8층, 10층 요 정도 되는 규모로도 목구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세 번째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구조죠. 제일 익숙한 구조로서 기둥, 보호, 내력벽, 바닥, 슬래브 등 이러한 주요 이제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는 일체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점은 일단은 뭐 내풍성이라고 해가지고 바람, 내화성이라든가 화재, 내구성, 일단 오래 간다. 그리고 내진성, 지진에 오래 간댄다. 내풍성 해가지고 바람에 대한 회가중이라고 하는데 바람, 그 다음에 압축력, 눌러주는 힘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자체가 무게가 입방 단위 면적당 무게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되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면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날씨 영향을 좀 받기 쉽고 공사 기간이 다른 방식에 비해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쓰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철근 자체와 콘크리트 자체가 수축,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각 재료들도 다 수축을 합니다. 여름에는 덥죠. 그러면은 모든 재료들도 늘어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는 그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정도가 같아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정도가 같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네 번째로는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로서 주로 이제 공장에서 만든 철제 부재를 뭐 리벳이나 볼트, 용접 등으로 사용해서 접합해서 만들어진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한 저층형 상가라든가 뭐 백화점의 뭐 주차장이나 대형 경기장,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구조물 이런 데 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철골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철골 구조는 다만 아무리 내화나 이런 부분들을 뭐 내화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열에 약하고 일부 부식 우려도 당연히 녹이 좀 쓸기 쉬우니까 부식 우려가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좀 다 합쳐 놓은 거죠. 철골, H빔 같은 철골을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철근도 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쓰이는 이런 구조를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주로 대형 오피스라든가 이런 상업용 건물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감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진이라든가 예시를 보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마감, 외부 마감, 내부 마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지붕 마감재입니다. 지붕 마감재는요, 예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속 마감, 뭐 콘크리트 마감, 기와 마감, 방수 마감 크게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지붕 마감재 중에서도 금속 마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으로 된 재료를 지붕에 사용하는 게 이제 금속 마감인 거죠. 흔히들 뭐 징크 판넬이라든가 알루미늄 판넬, 금속기와 등의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외부 마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장점으로서는 가볍고 이제 시공도 용이하고 되게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일부 단열 성능이 약할 수가 있고 결로나 누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지붕, 특히 이제 단층 규모라든가 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금속 지붕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징크라든가 금속기화라든가 금속판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에는 콘크리트 마감입니다. 콘크리트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금속 마감인 경우에는 지붕 형태가 이렇게 박공 형태, 그죠? 삼각형 모양의 박공 형태인 경우에 좀 많이 쓰이는데, 지붕 자체가 평지붕, 평평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으로 많이 쓰이죠. 콘크리트 마감이 많이 쓰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콘크리트 재료를 마감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붕층 콘크리트 바닥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보통 시공 순서가 이제 방수제를 바르죠. 비노추 우레탄 방수라든가 방수제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단열재, 외단열의 효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단열재를 그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단열재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따라서 평지붕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방수층 위에 단열재 위에 타설 해서 방수층이 뜨지 않거나 아니면은 단열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콘크리트 마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이제 보호제 역할을 좀 두툼하게 해죠. 보통 저도 한 두께 10cm 이상은 좀 타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불에도 좀 강하고 기후 변화에도 강하고 그 내부에 있는 단열재라든가 방수층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콘크리트 마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제 기와 마감입니다. 기와 마감인데요. 크게는 뭐 시멘트 기와, 점토 기와, 플라스틱 기와, 이렇게 어떠한 기와 자체의 재료가 시멘트로 만들어졌느냐 또는 점토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시멘트 기와, 점토 기와, 플라스틱 기와 이렇게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멘트 기와와 점토 기와는 아무래도 강도도 뛰어나고 뭐 내구성도 좋지만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토 기와가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이죠. 자연스러운 색깔이고 통기성도 좋고 점토 기와가 그 기능성 면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플라스틱 기와는 많이 쓰이진 않죠.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비교적 너무 가볍고 무게가 너무 가볍고 이제 그만큼 무게가 가벼우면 강도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외부에 대한 뭐 내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약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와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방수 마감입니다. 방수 마감 자체도 평지붕에서 좀 많이 쓰이는 마감이죠. 지붕 형태가 평평한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노출 우레탄이라든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노출 우레탄을 지붕 콘크리트 위에다가 발라서 그걸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방수 마감이라고 하죠. 근데 노출 우레탄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시트 재료든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방수 자체가 이제 그 외부 마감으로 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일사 영향을 받고 겨울철에는 이제 폭설이라든가 추운 영향을 받잖아요. 이 온도차, 외기에 대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방수 마감재 자체가 오래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뭐 갈수록 점점 더워지고 여름철에 더워지고 겨울철에 추워지는 이러한 기온에서는 더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제 그 마감재를 좀 지붕 마감재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서 외부 마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마감재로서는 뭐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라든가 도장 마감, 목재 마감, 치장 벽돌 마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로서 외부 마감재의 첫 번째로서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자, 노출 콘크리트 마감인데 말 그대로 주로 이제 벽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벽체를 콘크리트 자체로 마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자체로 마감을 하지 않죠. 콘크리트 표면 위에다가 뭐 단열재를 바깥에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거기다가 미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표면에다가 뭐 석재를 붙인다라든가 점토 벽돌이라든가 벽돌로 마감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딩을 써가지고 사이딩 판넬로 마감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콘크리트 자체를 마감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자체를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 시공비가 거푸집 자체가 뭐 한 번으로 끝날 거를 일반 거푸집을 쓰면 안 되거든요. 거푸집을 쓸 때도 특별하게 코팅된 합판을 별도로 좀 쓴다라든가 이음매가 좀 티가 안 나게 시공을 해야 되고 거푸집의 버팀대 역할도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노출 콘크리트용 콘크리트를 써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노출 콘크리트용 시멘트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고 뭐 단점으로서는 뭐 습기로 이런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콘크리트는 그 특성상 균열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물이 들어가니까. 보통 그 무게로 따지면은 한 25% 정도가 이제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증발하면서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균열이 발생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부 마감재 두 번째는 이제 도장이죠.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페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페인트나 뭐 코팅 재료를 써가지고 벽체에 외벽에 주로 좀 바르죠. 흔히들 뭐 공동주택 아파트에 많이 쓰이죠. 페인트 마감. 아파트에 쓰이는 페인트 마감, 도장 마감이죠. 도장 마감인 경우에는 주로 수성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환경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외부용 수성 페인트, 뭐 내부용 수성 페인트, 수성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물을 사용을 해서 물과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도장 마감을 하는 부분들 도장 마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목재죠. 외부 마감재로서 이제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천연재료 목재를 그대로 벽에다가 붙이는 거죠. 사이딩 형태로 좀 붙이기도 하고 넓은 판재 형태로 붙이기도 하는데 다만 목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표면에 방부 처리 그러니까 그 표면 자체가 외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표면에 이제 오래 갈 수 있도록 방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도나 습기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기 쉽죠. 그리고 또 불에도 취약하기도 하고 이러한 단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서 치장벽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마감이다. 특히 저층형 건물인 경우에는 치장벽돌이 많이 사용되죠. 일단은 치장벽돌 자체가
점토나 이제 시멘트 등으로 특히 이제 점토로 많이 사용되는 외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벽돌인데요. 치장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내구성이라든가 뭐 유지 보수 면에서도 좀 쉽고 다만 이제 뭐 백화 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백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 자체가 물이랑 만나면서 이제 그 석회석이 시멘트 안에 있는 벽제 사이에 줄눈에 있는 시멘트와 만나서 하는 화학 성분 하얗게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백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백화 현상도 이제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벽돌로 순수한 벽돌로 치장 벽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벽돌 자체나 이런 자재값도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러한 치장 벽돌 형태의 타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내부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마감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도배 마감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장, 목재, 뭐 뿜칠, 칼라 강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장으로서 이제 도배입니다. 내부 마감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벽지 마감이 이제 도배 마감이라고 하죠. 벽면에 벽지를 부착해서 마감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종이 벽지, 뭐 비닐 벽지, 섬유 벽지 등 그 재료에 따라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실크 벽지라고 해가지고 종이 벽지 표면에다가 PVC로 이제 코팅해서 만든 도배지를 이제 실크 벽지라고 하죠. 실크 벽지는 폭이 106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서로 맞댐 형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시공하는 형태를 실크 벽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내화 뿜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감재 중에서 내화 뿜칠을 보게 되면은요, 내화 뿜칠은 주로 페인트 또는 이제 마감용 액체를 철골 구조, 아까 같이 철판이라든가 철골 구조인 경우에 페인트라든가 마감용 액체를 분사해서 마감하는 방식으로서 일반 실내보다는 이제 실외, 뭐 주차장 이런 데다가 많이 사용되는 내화 뿜칠로서 주로 내화 성능을 내화 뿜칠은요,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안면이라든가, 뭐, 석고, 질석, 펄라이트 같이 일종의 우리가 암석 있죠. 암석을 뜨겁게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해요. 섬유 형태로 가공을 하고, 뭐, 인공 토양 형태로 가공을 해서 거기다가 본드나 접착제 성분을 조금 이제, 접착제 성분을 같이 추가해가지고 철골 구조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는 재료를 내화 뿜칠이라고 합니다. 일정 두께 이상 칠하면은 화재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골 구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칼라 강판인데요. 강판은 그렇게 내부 마감용으로 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흔히들 뭐 주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칼라 강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연 도금 강판이라든가 알루미늄 강판 주로 이제 미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상이라든가 내구성을 높인 마감재로서 칼라 강판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제 내부 마감재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주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주로 피난, 소방, 그리고 소방과 연관된 그 내화 구조에 대한 내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붕 마감재라든가 벽체 마감, 실내 마감 구조에 대해 마감재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업시설 관리자, 종사자분들한테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25년도 교육은 이런 형태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강의를 마감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